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손익계산서 관련된 비율, 재무상태표 관련된 비율,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관련된 비율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 그 의미가 책에서 나온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살펴보는 그 RO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ROE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다라고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 내가 기업이 주주로부터 갖고 있는 주주의 부를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느냐. 결국 주주의 부는 기업의 자녀재산 청구권이고 총 자산에서 부채 가치를 뺀 나머지인 순자산 가치, 바로 자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가치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 액수보다 작아지겠지만, 그러한 그 순자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한 해 동안 냈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ROE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이 자본 대비 이제 그 비싼 값을 들여서 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PBR이 1.1이다 그러면 자본 대비 1.1배를 주고 내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맨 처음부터 그 기업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자본만큼에 해당되는 돈이 자기 돈이라고 투자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최근에 산 사람이라면 자본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샀다라면 더 높은 가격에 산 것이 자기 투자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입 금액 대비 한 해 동안에 산출된 금액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입된 금액은 평균적으로는 자본, 물론 자기가 좀 늦게 사서 이 자본이 걸맞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기의 평균 주식 구입 단가 분의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보시면, 아,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ROE가 만약에 은행이자 정도다 그러면 은행하고 똑같은 이자 정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은행에다 놔두지 뭐하러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평균적인 수익이 위험 부담을 하는 만큼 은행이자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 평균 단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7만원에 샀다. 그런데 당기 순이익 나오는 걸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7%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균적으로 7% 정도의 수익을 낸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적어도 은행이 한 4% 정도의 이익을 낸다면 7% 정도의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에 장기간 투자를 하면 적어도 은행보다는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익률이 은행보다 못하다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이 은행보다 못하니 빨리 찾아서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ROE 수치가 어떻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의 의미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ROE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단지 내가 투자의 성과가 안 좋아졌다는 것 정도만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서 그 측면들을 나눠서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X축, Y축, Z축으로 나눠서 한번 그 기업이 ROE가 높아지거나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다가 자본으로 나눠서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있는 ROE를 어떻게 나누느냐? 당기순이익에다가 매출액을 나눠주고 다시 매출액을 곱하면, 이건 곱하면 1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을 나눠주고 매출액을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자본으로 나눈 거, 이거는 항등식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매출액을 중간에 껴서 나눠보면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매출액 나누기 자본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이라는 거는 당기순이익률이지 않습니까? 영업인 매출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나누기 자본으로 하게 되면 자기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자기자본 회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전율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김밥집에 갔습니다. 김밥집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그 테이블당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와 200만 원인데는 차이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 테이블을 점심시간이라는 주어진 1시간 동안 한 번 돌린 사람은 매출액이 100만 원이 발생하고 두 번 돌린 사람은 매출액이 2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설비는 같습니다. 즉 자기자본 회전율이 높다 함은 낮은 기업에 비해서 동일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즉 김밥집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두 번 돌았다, 한 번 돌았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김밥집이 돌아가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회전율이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입한 돈이 몇 번을 회전을 했느냐. 만약에 내가 투입을 1000만 원을 했는데 매출액이 1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10번 회전을 한 거죠. 내가 100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5번 회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회전율의 의미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됐냐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개 측면에서 나눠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출액으로 나누고 매출액을 자산을 나눠주고 자산을 곱해주고, 즉 매출액과 자본 사이에 자산을 한 번 더 나눠주고 곱해주고를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눠서 보면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은 당기순이익률이 되고, 매출액 나누기 자산은 총자본 회전율, 즉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해서 돌렸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갔냐, 남의 돈을 들여다가 얼마나 매출이 효율적으로 돌아갔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사가 돌아갔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총자본 회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나누기 자본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자본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바로 부채 비율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률, 총자본 회전율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냈냐라는 것들의 회전율, 부채 비율은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죠. 통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이나 이런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죠. 바로 금융비용이나 이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금융비용이나 이자에 의한 비용은 자기자본 비용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에 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타인 자본을 적정선에서 써주는 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모딜레이가니 밀러의 자본구조 이론이 의미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부채를 과도하게 쓰는 경우는 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서 그만큼 위험해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선에서 적정선에서 자본구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모딜레이가니 밀러의 자본구조 이론의 핵심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의미하는 바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잘 창출할 수 있느냐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단기순이익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자본 회전율은 타인 자본인 차입금과 자기 자본인 자본을 다 들여서 조달된 자본을 투입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총자본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의 경우는 얼마나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으냐, 낮다라면 자기 자본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높다라고 보게 되면 신용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부채 비율을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순이익과 자본을 단기순이익과 매출액을 나누고 매출액을 곱해서 하고 자본을 나눠서 두 개의 비율로 나눴듯이 거기에다가 자산을 곱해주고 더 나눠주고 해서 세 개의 비율로 나눠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성의 차원, 효율성의 차원 내지는 이제 활동성의 차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책에서는 주로 이거를 활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갔느냐라는 효율성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부담 정도, 부채 비율이 높다 하면 위험부담을 많이 하는 거고 부채 비율이 낮다 하면 위험부담이 낮은 대신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누고 자산으로 곱해서 자본으로 나누는 걸로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하면 ROA이지 않습니까? 총자산 당기순이익률인 RO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 나누기 자본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부채 비율 플러스 1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죠.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파이낸셜 레버리지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A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EVA는 기존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 이제 한계점이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법인세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내고 타인자본 조달비용과 자기자본 조달비용, 바로 부채와 자본이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총 투입된 기회비용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VA, 즉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조달에 의해서 영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정도가 EVA의 핵심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 조달 비용에 대해서의 가중평균 자본 조달 금리, 가중평균 자본 조달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오늘 주요해서 설명을 드렸던 ROE의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의미를 해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의 이런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이 ROE를 계산을 한 겁니다. 과거 실적에서 ROE를 계산을 했는데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을 추천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과거 자료를 이용을 한다. 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ROE를 가지고 다른 유사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가 있고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흐름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최근의 사업부의 어떤 변동이라는 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흐름 하에서 ROE의 추이를 보면 여기 보시면 10, 11, 19, 17, 8, 9%, 13%, 15% 바로 시클리컬한 속성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19.7%였던 ROE일 때보다는 떨어졌지만 시클리컬 하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클리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17%, 19%였던 ROE가 8%, 9%로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이냐? 수익성이냐? 효율성이냐? 위험 부담에 해당되는 레버리지냐? 라고 봤을 때 레버리지는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순이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 떨어졌죠. 활동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ROE가 떨어진 거에 가장 근간에는 순이익률이라는 수익성이 떨어진 게 가장 근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활동성, 효율성인 총자본 회전율이 떨어진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투입된 자본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시장 내 그 메모리 단가가 떨어지면서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 창고에 쌓아두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던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과거 기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에 있어서 레버리지는 별 차이가 없는데 수익성과 활동성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바로 활동성이 떨어졌다 함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못하고 창고에 쌓아둠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021년 22년에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지금 그 ROE가 올라갔고요. 이런 수익성이 개선된 부분 외에도 바로 활동성이 일부 늘어났는데 2020년에는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즉 재고로 쌓였거나 아니면 생산 스케줄을 조절을 해서 효율성을 줄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때보다는 그렇게 과거 이런 그 2017년과 같은 바람직한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과연 활동성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제공품 재고의 비중, 제공품 재고, 재료 재고의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매출액 대비 비중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졌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OE 분석을 할 때 하나의 숫자 올라갔네 떨어졌네 하면 할 얘기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순이익이 떨어졌는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자본 회전율이 떨어졌는지, 부채 비율, 레버리지를 나타내는 부채 비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파봐야 되고 무엇을 더 살펴봐야지 나의 추측을 검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그 효과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떨어진 걸 가지고 재고자산을 검토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지? 라는 것들을 이해를 못 하셨다면
초급 과정에서 재고자산 분석을 했던 파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공장 내에서 구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기법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급 과정에서 이미 했던 설명들은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응용하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보실 때에는 단순히 숫자를 높다 낮다라고 보시면 아무 해독이 안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 생산 과정에서의 이런 뉴스로 알고 있는 부분, 파악하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숫자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의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들을 살펴보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왕 말씀드린 게 총자본 회전율이 떨어진 거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를 나눠서 살펴본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운전자본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의 경우는 더 상세하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제품하고 상품 재고가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뭘로 해석이 되느냐?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반제품이나 제공품이 늘어났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재료 및 저장품이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구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금액이 는 것만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매출액 대비로 나눠서 보면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섰다 그러면 판매 효율성이 일부 떨어졌다. 생산 과정에서의 부분이 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컸구나. 구매 과정에 있어서는 생산 과정,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큼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22년도의 경우는 판매 과정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고 생산 과정에서의 특히 증가폭이 컸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컸고 구매 과정도 일부 있지만 많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냐? 총자본 회전율이 떨어진 부분 91에서 85.2% 떨어진 부분을 확인하고 재고자산을 확인해서 구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걸로 우리가 우리의 의심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들어가는 방법을 연계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과정이 되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OE를 분석한다는 거의 의미는 단순하게 숫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잘 벌었군 못 벌었군 얘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군 없군만을 보는 것들은 피상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수익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활동성인 효율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위험부담에 해당되는 레버리지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단위당 7만원에 샀다. 그러면 ROE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7만원 분의 최근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약간 11.5%가 됩니다.
평균으로 만약에 친다면 내가 최근에 실적이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평균을 내서 당기순이익의 3개년 평균을 내서 봤을 때는 5,891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만원 대비해서 나눠서 보면 8.4%가 됩니다. 그럼 보수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내가 7만원 주고 산 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적어도 은행 이자의 2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를 현재의 수익성, 내가 7만원에 산 걸로 꾸준히 들고 간다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도 은행이자보다는 2배 정도의 수익을 장기적으로는 보겠구나. 바꿔서 얘기하면 안전마진이 적어도 은행이자를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 내지 3.4%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평균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앞으로 될 것 같다. 주당 단기 순이익이 5,891원보다 높고 8,000원 정도가 정상적인 수익이라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 3배 정도를 3배 가까운 돈을 얻을 수 있으니 안전마진이 은행이자의 2배 정도가 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의미를 좀 전달을 해드리면 ROE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런 재무 비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그 재무 비율을 보실 때 하나의 수치만 보지 마시고 그거를 좀 세분해서 각각의 차원들을 나눠서 살펴봄으로써 어디를 더 분석을 더 해들어가야 될지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